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대 후반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방미 일정을 마친 문 대통령이 귀국길에 오른 가운데 정부는 한미 백신 협력 관련 성과를 발표하고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전해드린 것처럼 한미 정상이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백신 생산 확대를 위해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 그리고 우리의 생산 능력을 이렇게 활용하겠다라는 건데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 발표를 들으면서 1970년대 한국을 생각해 봤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자체로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기술, 한국은 당시 기술은 없었지만 기계공업 입국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죠. 지금 같은 경우는 한국은 이제 바이오에 대한 기술력이 전 세계적 수준에 비해서 약간 모자른 건 사실이고 네. 특히 메신저 RNA 방식 같은 경우는 국내 생산 플랫폼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포 배양주 또는 바이러스 벡터 방식 그리고 단백질 재조합, 유전자 재조합 방식 등 다양한 유전자 등을 조작해서 만들 수 있는 예방접종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생산 공장이 미국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적으로 예방접종이 필요한 날에 네. 이런 인간사랑 실천을 위해서 양 국가에서 기술과 그리고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합쳐서 이 전 세계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돌파구를 제시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 실질적인 성과도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모더나가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을 한 겁니다. 물론 뭐 전체 생산분이 국내 공급되는 건 아니지만 그중에 일부라도 좀 협의를 한다라는 방침인데요. 이제 3분기부터 위탁 생산이 된다고 하니까 집단 면역 시기를 좀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선은 계약분에 대한 생각이 필요합니다. 집단 면역을 위해서는 현재 의료진,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예방접종 시스템상으로는 충분히 여력이 있지만 결국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적절히 도입이 되느냐인데요. 네. 다행인 것은 국내 생산을 한다고 하면 국내 생산분이 도입이 지연될 일은 없을 겁니다. 현재 안동 공장에서 생산되는 이 아스트라제네카 분 같은 경우는 출시일과 도입해서 바로 우리가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기간까지 전달하는데 국내 생산해서 국내 전달하는 과정 외에는 뭐 항공을 오거나 그런 시간적인 그런 차이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은 있지만 사실 이런 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위탁 생산하는 경우에는 그 생산분의 얼마를 대한민국에 수출하고 인도하겠다라고 결정된 분만 들어오는 거지 나머지는 다른 계약된 분은 이 인도와 태평양 지역에 필요한 국가로 나갈 거로 판단이 됩니다. 네.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 생산은 그야말로 생산만 하는 것이고 중요한 건 원천 기술을 갖는 건데 지금 노바백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가 그리고 백신 개발 생산에서의 협력을 복지부와 함께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로선 좀 기존에 있던 기술 이전 계약이 좀 더 연장이 되고 기술적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해 보이거든요. 그런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네, 기존에 SK바이오사이언스와 아스트라제네카의 위탁 방식은 CMO라고 그래서요. 그 원액이 들어오면 그것을 포장해서 전달하는 그런 기초적인 위탁 생산 방식이었는데요.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논의됐던 것이 CDMO, 즉 생산 기술에 있어서 기술 협력까지 같이 진행된 부분이 많습니다. 네. 또 이 노바백스사의 예방접종의 특징은 이 유전자 재조합 방식인 우리가 흔히 그동안 맞았던 비형 간염 예방접종이나 또 인간으로부터 암을 자유롭게 한 유일한 예방접종인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의 그것과 아주 유사하거나 거의 같습니다. 이미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또 이 코로나19에 대한 예방접종을 만드는 암호 해독 기술만 같이 협력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하나의 예방접종에 독감과 이 코로나19를 결합해서 2022년부터는 같이 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인 거죠. 저희도 좀 기대를 해보고요. 자, 신규 확진자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국내에서 전날보다 80여 명이 주면서 하루 만에 다시 5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주말 검사 건수가 줄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어 보여서 내일이 이제 월요일입니다. 내일 확진자 수는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아마 저는 오늘 오전에도 이제 선별진료소 있고 병원에 있다 왔는데요. 네. 검사 건수가 더 줄기 때문에 내일은 비슷하거나 또는 더 낮을 거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5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의 깊게 봐야 되는 게 네. 5월 첫째 주 어린이날을 전후로 해서 연휴 휴가 다녀오신 분, 또 지난주 같은 경우는 부처님 오신 날 전후로 해서 연휴가 충분히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검사 건수가 7만에서 8만 건으로 회복되는 게 수요일하고 목요일이거든요. 지금까지 수요일, 목요일이 아니었을 때도 700명대 후반 또는 700명대 초반까지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지난 우리가 지속되는 사회적 거리두 연장안을 봤을 때 거의 변한 게 없습니다. 네. 변한 게 없이 유지가 되고 있어서 내일 조금 숫자가 적더라도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것이 절대로 확산세가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오히려 이 코로나19의 특성상 노출되고 3일에서 10일 후에 증상 발현과 동시에 진단되는 과정을 본다고 하면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에 나오는 확진자 수가 어떻게 보면 5월 달에 일반적인 전반적인 확진자를 평가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이제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신 게요. 2달째 400에서 700명대를 오가는 그 정체 국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늘지 않아서 다행이긴 하지만 고강도 방역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데 왜 줄지는 않은지 어떤 이유로 보십니까? 저는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예. 골다공증이 생기는 과정을 보면 뼈가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뼈가 계속 무너지고 있고 한쪽에도 뼈를 채우고 있습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골다공증이 오는 건데요. 즉 한쪽에서는 방역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예방접종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으니 억제되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피로감 또는 방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집단 발병이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은 계절적인 또는 사회적인 요건과 전혀 상관없이 코로나19의 방역에 지쳐가는 쪽과 지속적으로 잡으려고 하는 쪽이 균형이 아직은 깨지고 있지 않는데요. 네. 만약에 예방접종이 더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방역에 대해서 경계가 놓치게 된다면 현재 이스라엘이나 영국 같은 경우도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부에서는 다시 약간씩 확산되는 걸 보이고 있거든요. 따라서 백신이 늘어가는 시점에서 방역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결정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광주시에서는 특별 방역 주간을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들어서 하루 13명꼴로 두 자릿수 확진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고요. 지금 광주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가장 중요한 방역 대책은 좀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 전남 광주 지역에서는 방역이 비교적 잘 됐습니다. 집단 발병했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올려서 잡고 또 앞서서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조금 더 안정적인 방역과 예방접종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시간인데요. 현재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밤 10시로 영업시간 제한이 있지만은 그 외의 지역에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네. 따라서 어떤 방역적 측면, 그렇지만 이 사회의 복귀적 측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만약에 이번 일주일 정도에 지나가서 효과를 보지 않는다고 하면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변화 중에서 일부 조정으로서 영업시간, 특히 유흥업소 중심으로 돼 있는 영업시간의 변경. 현재는 원칙적으로는 24시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은. 그래서 그런 시간적인 조절을 통한다고 하면은 일부의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예, 시간 조절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하면서도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48명을 포함해 신규 확진자가 하루 만에 57명으로 늘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외국인이시고 유흥업소다 보니까 노출을 좀 꺼리시잖아요. 그래서 숨은 이용자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거든요. 대구 상황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이거는 뭐 굳이 대구라고만 저는 표현하고 싶지 그렇죠,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떤 곳에서는 다행히 우리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그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면서 영업시간의 제한이 풀리면 이용객 또는 그 업조의 주인 같은 경우 방역에 대한 지침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그 영업시간을 연장시켜 준 것인데 영업시간을 연장시켜 준 거에 대해서 일부 지키지 않은 이런 업주들 때문에 아마 다시 또 전반적으로 지금 굉장히 고생하시는 뭐 노래방이나 일부 건전 주점에서도 그 본인의 생존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상황에서 발생을 했잖아요. 네. 이럴 때는 명확한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2020년 5월에 이태원 클럽 주점 발로 전국을 발생했을 때 어떤 메시지를 보냈냐면 바로 그거죠. 신용카드 사용 그리고 그 통신사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네. 그 인근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경찰 또는 방역 당국에 자료를 넘기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서 자율적인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일종의 메시지를 보내는 게 중요한 시점입니다. 앞서서 그
방역과 그리고 피로감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생존권을 요구를 하시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확진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좀 팽팽하게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백신 접종 상황도 짚어보려고 하는데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이 어제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는 27일부터는 65세에서 74세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접종률이 고령층 접종률이 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세요? 사실 75세 같은 경우는 접종률이 그렇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75세 이상 또는 고령군, 그다음에 요양시설에 계시는 종사자분들이나 거기 계신 분들의 입소자분들에 대한 예방접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75세 이상이신 경우에는 특별히 그리고 그분들이 사회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서 오히려 고위험군 분들에 대한 예방접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추가되는 예방접종으로 충분히 따라갈 것으로 보고요. 우리가 이제 언론 보도라든지 통계에 숨어져 있는 오류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예약률입니다. 예약률을 보면은 60세에서 74세까지 한꺼번에 딱 놓고 예약률이 갓 50% 이런 표현을 쓰는데 잘 보면 70에서 74세 같은 경우는 예약률이 지금 65%를 넘고 있는데요. 이 정도는 실질적으로 독감 예방접종이 이행됐던 걸 보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6월 3일까지 계속 예약이 되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이제 눈치 보다가 야 예약했어 하면은 더 늘어나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예약률이 낮은 것처럼 보이냐면 우리나라는 독감 예방접종이 작년을 제외하고는 만 65세 이상에서 국민 무료였습니다. 65세 이상, 작년만 62세 이상이었거든요. 네. 즉 65세 이상군은 독감 예방접종 등 국가 예방접종 사업으로의 무료 예방접종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자발적인 참여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지만 60에서 64세 이 젊은 군은 아주 일부를 제외하고는 국가 예방접종 사업을 참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즉 독감 예방접종 등의 국가 예방접종을 한 10몇 년 동안 맞은 적이 없어서 네. 접종인 자체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최근에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감한 인센티브를 작업을 건다고 하면 또 인구적으로도 봐도요. 보면 60에서 64세군이 46%로 예약률이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65세에서 69세에 예약한 사람 숫자를 보면 172만 명, 173만 명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네. 왜냐하면 인구군이 많기 때문이죠. 따라서 50% 미만이라고 계속 언론 보도가 나오면 네. 2명 중에 1명이니까 나도 안 하겠다 생각하지만 실제로 고위험군의 고령층은 60%가 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6월 3일까지 예방접종은 저는 봤을 때 예약률은 70%를 무난히 고령층이 넘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6월 3일 이후에 예약 못하신 분들이 10월 11월 하반기로 밀려서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까 봐 저는 그게 더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좀 연령층별로 좀 인식차가 있는 것 같은데 정부에서도 인센티브 방안을 논의한다고 하니까 그 결과가 좀 나오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할게요.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